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게 마칠 때까지 후쿠시마 현지에 머물며 감시와 평가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또 오염수 표본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와 함께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 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에게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피부 괴사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해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1차례나 발병했지만 해당 시설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강제로 끌고 가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자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중국 경제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이어 희귀 금속 수출 통제를 결정한 직후여서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주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연이어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서 배상금 문제를 매듭지으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최종 판단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안전하게 방류를 마칠 때까지는 IAEA는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내리고 그 옆으로 흰 안전모를 쓰거나 노란 조끼를 입은 발전소 관계자도 보입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현지 방문에 나섰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어업 관계자 등 60여 명과 함께 오염수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IAEA 현지 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오염수가 모두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감시와 평가를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going to stay here with you for decades to come, until the last drop of the water which is accumulated around the reactor has been safely discharged. 하지만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문 피해로 큰 타격을 입는 건 어업인들인 만큼 대화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地元の漁業の人たちがまだ相当反対してるんで、そこで折り合いがつくかどうかですよね。実際ほら放水したら実際多分売れなくなるんじゃないですか。 후쿠시마산 수산물엔 인근 주민들조차 선뜻 손을 가지 않는다고 고백도 나왔습니다. 宮城県産とかちょっと離れてるところのものをよく買うかもしれない。福島産って書いてあったらちょっと手出さ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걸 국내외에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변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현지 주민들의 불안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표본의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원전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표본의 2, 3차 분석 작업을 IAEA 산하 방사화학연구소와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IAEA는 올해 하반기에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정부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이번에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이고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검토 보고서를 최종 발표할 때 IAEA 보고서에 대한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거라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계획이 문제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뒤 정치권의 공방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인 검증 결과라며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믿을 수 없는 부실한 조사라며 방류 계획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과학적 논란을 끝낼 계기가 마련됐다며 보고서의 신뢰성에 힘을 실으며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을 겨냥해 역공의 고삐도 조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반대 과정에서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데 이어 야권의 행보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 정권 퇴진, 총선 정략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민주당도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맞불을 놨습니다.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진흥 기구인데다 특히 보고서 작성 과정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실 검증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안정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개별 의원 차원의 단식 농성에서 한 발 더 나가 모든 의원이 1박 2일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등 여론전 수위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또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고. IAEA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IAEA가 핵심 정화 설비 ALPS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태평양 주변국들이 피해만 볼 뿐 이익은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에게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피부 괴사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해 지자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입소자 부모는 1년 동안 11차례나 발병이 이어졌는데 해당 시설에선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말합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안성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1급 30대 A씨. 엉덩이에는 고름을 뽑아내기 위해 20cm를 절개한 수술 자국이 선명합니다. A씨가 진단받은 병은 균이 피부 조직과 장기에 침투하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부위가 빠른 속도로 확산돼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A씨 보호자가 시설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건 이미 폐혈증까지 진행돼 생명이 위독한 때였습니다. A씨는 2차례 이어진 수술로 현재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혈증이 이미 진행이 됐었어요.
염증 수치가 33이었어요. 지금 이 아이는 가다가도 죽는다. 잘못하면 너무나 위험한 상태다. 문제는 시설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걸린 입소자가 A씨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2명을 시작으로 1년여 동안 11차례나 발병이 이어졌고 A씨가 감염됐던 지난해 7월에는 5명이 동시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병으로 3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던 다른 입소자 보호자가 들은 설명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또 병이 재발해 고름을 빼내기 위한 허리 절개 수술을 할 때도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찔렀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이걸 분명히 고지했거든요. 재발하면 빨리 저한테 연락을 하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재발했는데도 숨겼어요. 결국 괴사성 근막염 집단 발병 사실은 첫 발병이 있은 지 7개월 뒤에야 보호자 신고로 지자체 등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의뢰를 받은 감염내과 전문의는 집단 발병이 가능한 전염병이 아니어서 구타에 의한 감염일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에서야 해당 장애인 시설은 한 입소자가 밖에서 갖고 온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사기로 다른 입소자를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이 때문에 집단 발병이 일어났다고 공지한 겁니다. 구체적인 발병 원인을 묻는 YTN의 문의에 해당 장애인 시설 측은 은폐할 뜻은 없었다면서도 공식 답변은 거절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입소자들 집단 발병 과정에 방임이 의심된다고 보고 지난달 시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의회는 주무부서와 시설을 찾아 입소자의 안전을 살피는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시설은 결국 지난달 자진 폐지하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국비를 포함해 16억 원을 지원하는 안성시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에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는데 가해 남성은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동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었던 20대 여성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른 겁니다. 범행은 이 남성이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직후 시작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폭행한 남성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이곳까지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찢어지는 비명 소리 들리는데 처음에 애기 우는 소리 있었어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당장 일어나서 어디고 나왔는데 소름도 엄청 떠지고 피도 흘릴 정도면 계속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가해 남성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검은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의 한 국도에서 나란히 달리던 승용차와 SUV가 부딪혔습니다. 차 한 대는 지금 완전히 앞에가 반파가 돼 있었고, 차 한 대는 이쪽에 저 오른쪽에 차는 전복이 되었고. 사고 충격으로 뒤집힌 SUV 차량 안에 50대 여성 운전자가 갇혔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승용차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 오는 늦은 밤 서울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운전자를 택시기사가 쫓고 있는 건데 차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남성이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입니다. 매니저와 함께 1km 정도를 내달린 이 씨는 결국 달아난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강도상해 사건 용의자가 일주일 만에 전남 광양에서 붙잡혔습니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포항 죽도동에 있는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찾아 나오던 시민을 폭행하고 1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41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추적을 피해서 매일 은신처를 옮기며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전남 광양에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기구를 꾸리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관련 규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정치권에선 벌써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지시한 바로 다음 날 정부는 관련 TF를 발족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범부처 합동기구를 꾸린 겁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건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한 규제를 찾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가 킬러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자 정치권에선 제도의 실익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실생활과 관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의 이익을 챙겨주는 게 맞느냐고 날을 세웠고 도대체 왜 산업부가 이렇게 대형마트 대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소비자들은 디지털라이즈된 세상에서 인터넷으로 또는 이런 온라인으로 빠르게 배송받고 싶어 하고요. 국민의힘은 일반 시민의 편익과 소상공인 그리고 유통 대기업이 상생 방안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저는 이 대중소유통 상생 협력 같은 경우는 산자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한 발짝을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의 불씨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자영업자 29만 가구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감대 쓴다. 정부 재정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뭔가 기존에 못 미친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경기 우려가 일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자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경기 살리는 것은 역시 민간의 활력을 통해서 국민의힘도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각종 보조금 문제 등을 부각하며 나라 살림을 되살려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적당히 분배하듯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2022년에 무려 9,367억 원 17%가 늘었거든요. 정부가 철폐를 추진하는 킬러 규제에는 노동과 환경 분야 등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사안들도 많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개혁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면 정치권 대치 전선도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의 합산에 부과하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오늘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걸로 보입니다. 공포 즉시 시행은 되지만 방통위는 KBS와 한국전력에 준비 기간을 줬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마련을 권고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방통위가 이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2대1 구도 속에 야당 측 위원 1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측 위원 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방만 경영과 불공정 방송으로 수신료 가치를 무너뜨렸다며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KBS 수신료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의결에 앞서 퇴장했던 야당 측 김현 위원은 여당 측 위원들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되어 온 방송법 시행령이 김효재 의원과 이상인 의원 손에 의해 의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져야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방통위는 KBS와 한국전력에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통위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안팎에선 이른 아침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항의 방문과 언론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은 의결에 앞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절차, 형식 모두 틀린 졸속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라. 비정상 방통위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은 직권남용이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도 방통위 앞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방통위를 성토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설계와 감리, 시공 모든 단계에 걸친 총체적 부실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입주 예정자들이 안전 문제를 우려하자 공정률 70%인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까지 모두 4천억 원이 넘게 들어갈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 문제를 우려합니다.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아파트 자체도 부실 시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지점의 콘크리트가 다른 부분에 안 들어갔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지, 그 시기에 타설된 다른 부분에 문제가 과연 없을지 이 부분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붕괴된 주차장은 물론 아파트 전체 17개 동 1,600여 가구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단지 전체를 철거한 뒤 다시 짓고 입지 지연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이던 아파트는 완공까지 3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입주자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로 더 나아가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붕괴 사고는 도덕적 해이도 있지만은 이후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 측면에서 이미지도 있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전면 철거 후 시공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이 발주자인 LH로부터 수주한 도급공사액이 2,700억 원인 만큼 철거비와 재시공비, 입주 지연 보상금 등을 모두 합쳐 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후 전면 재시공과 주민 보상비 등으로 3,700억 원을 책정한 것을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두 나라 경제무역 관계와 국제경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때 고위급 소통을 계속하기로 한 이후 첫 미 고위급 인사로 중국을 찾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리창 국무원 총리, 허리펑 부총리 등 중국 경제 핵심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3년여 전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를 미사일로 오인해서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IJC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민간항공 안전협약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 기소 진행에 실패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8일 우크라이나 보잉 기종 여객기 PS-752편이 이란 수도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3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미국이 쏜 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و به صورت غیر عمد هواپیمای مذکور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ه که متاسفانه موجب به شهادت رسیدن جمعی از هموطنان عزیز و جان باختن تعدادی از اتباع خارجی. 이 사건으로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국적별 사망자는 이란인 82명, 캐나다인 63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10명 등입니다. 이란이 이 사건 발생 3년 반 만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현지 시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스웨덴, 영국이 전날 이란을 상대로 해당 사건 관련 공동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이란이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에 억제를 위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에도 국제법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 기소를 진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CJ는 당사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한 UN 최고 법원으로 불립니다. ICJ 판결은 항소할 수 없으며 그 즉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ICJ가 패소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례적인 여름 폭풍이 네덜란드를 강타해 공항과 철도, 도로가 마비되고 사망자도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네덜란드 북부 노르트-홀란드주 하를롬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치여서 여성 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가운데 하나인 암스테르담의 스히폴 공항에서는 300편 이상의 항공 운항이 취소됐고 일부 지역의 기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정부가 신청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난 4일 신청한 공탁 2건이 모두 불수리 결정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은 배상금 피공탁자인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확인되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는 재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탁 불수리 결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사전 법리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과 광주법원은 민법 제3자 변제 규정을 근거로 정부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습니다. 당사자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정부의 제3자 변제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어 변제 공탁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공탁관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반발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기 위해 은행 빚을 대신 갚겠다고 나선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탁을 불수리한 공탁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제3자가 공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인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와 직접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우리 정부 공탁이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탁제도는 공탁관의 기계적,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외교부가 치밀한 법리 검토 없이 절차적 정당성만 따져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탁 불수리에 대한 정부 이의 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제는 재판부가 정식으로 법리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 법원이 유효한 공탁으로 판단하면 정부 배상금을 거부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채권이 공탁만으로 사라지게 되는 등 또 다른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 속초 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다툼에서 법원이 한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 보존제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 상환 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책임과 비용 상환 필요성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정부에는 28억 원, 강원도에는 15억 원, 고성군과 속초시에는 각각 13억 원과 3억 원 등 모두 6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을 불러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CEO 등과 함께 증권사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한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와 랩 신탁과 관련한 영업 관행의 개선은 증권업계의 오래된 숙제라면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12곳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30일간 139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41%에 해당하는 57개 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주다가 적발된 건설사 80개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사, 20개사는 전문 건설사였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오는 7일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설비에 대해서 논의한 뒤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규제위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는 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희석 설비와 긴급 차단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에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가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것을 근거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 과학적 논란의 종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지역 민생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는 3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염수 방류 반대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거라며 국민의힘은 해양 조사 지점과 수산물 안전 검사 확대, 일본에 대한 성실한 정보 제공 요구 등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인접국의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들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부동산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해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일축했지만 민주당은 전담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입니다.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을 잇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입니다. 오는 2031년 개통이 목표인 고속도로 종점은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당시엔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공개된 국토교통부 문서에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주변에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이 12필지, 축구장 3개 크기인 2만여 제곱미터 땅을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양평군수까지 여당 소속으로 바뀐 뒤 노선 변경이 추진된 배경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상면 가는 안을 최적안이라고 저한테 의견을 제시를 최근에 했습니다마는 제가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원 장관이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관의 해명이 부족하다면 또 추가로 소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계속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윤 대통령의 처가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상을 규명할 별도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에 청탁이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고 노선 변경 시점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도 예타 이후 노선 계획이 바뀐 걸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예타가 끝났는데 노선이 바뀌어서 그쪽에 대통령 가족 일가의 땅이 있지를 않나. 이게 뭡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날 일이에요. 예타 이후에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경하는 경우 등 그 사례가 사실은 드물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사회 전반의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이 윤 대통령 처가 카르텔 주장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고속도로 노선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이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해당 발언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 미디어 법률단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언론 공지로 밝혔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준수와 이행을 위해 제반 여건을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KBS와 계약 변경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까지인 만큼 우선 KBS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을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 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에 지난달까지 3만 명이 넘게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제 지난달 30일까지 3만 551명이 채무 조정을 신청했고 채무액은 4조 6,22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매입형 채무 조정을 통해서 총 7,462명이 약정을 체결했고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파악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진이 계속되면서 삼성전자는 2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어둡습니다. 내일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래도 최악이었던 1분기보다는 낫고 이후에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풍구 기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적자를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375억 원, 매출은 61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은 98%, 매출은 20% 줄어든 수치입니다. 글로벌 IT 수요 감소에 따른 메모리 한파가 주요 원인인데 반도체 부문의 영업 손실이 3,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1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 4조 6천억 원보다는 나아진 것입니다.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의 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 1억 달러 넘게 나와 삼성전자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론의 판매 증가는 메모리 재고가 소진돼 저가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D램 고정가 추이를 보면 지난해 6월 3.35달러에서 올해 6월엔 1.36달러, 4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수준은 이미 제조원가 이하이며 추가로 더 떨어지긴 힘들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여기에 3분기부터 메모리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4분기에는 GPU에 탑재할 고성능 반도체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업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추월해 영업이익 9,600억 원, 매출 19조 8천억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SUV와 친환경차 판매 호조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가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달 말로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미국에서는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회의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거짓 증언을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경 재개방 움직임 속에 최근 탈북 추세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 인권 정책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발 성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탈북민들에 대한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탈북민들이 한미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지난 3월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우리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북한 인권 압박에 탈북자들의 정언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북중 국경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탈북민의 증가를 우려한 북한 당국의 초조함도 엿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경을 굳게 걸어 잠근 이후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 수는 급감했지만 올해 1분기 기준 탈북민 수가 직전 분기보다 증가하는 등 향후 국경이 개방될 경우 탈북 행렬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대북지원부에서 벗어나라는 지시를 받은 통일부가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정착 지원으로 업무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정황 역시 북한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재차 거론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7월 6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전국을 돌며 내년도 지역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부산을 방문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 지역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과 함께 예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녁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집결해 자정까지 오염수 투기 반대 비상행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릴레이 필리버스터, 철야 농성을 이어간 뒤 내일 오전 결의대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최근 수정안에서 시급 12,130원을 제시한 노동계와 시급 9,650원을 제시한 경영계는 오늘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와 2017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의 문제점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빈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오늘 인천공항 제1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정전 70주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에는 유엔 참전국이나 참전용사 예우와 유해 봉환, 국가유공자 등의 입출국 예우가 담길 걸로 보입니다. 올해로 78회째를 맞는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가 오늘 밤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을 비롯해 김세영과 김효주, 전인지 등 한국 선수 22명이 출전합니다. 고진영은 세계 랭킹 2위 넬리 코다, 렉시 톰픈슨과 같은 조에서 1, 2라운드를 함께 치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 30건을 받아 11건의 아동 소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8건은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는 친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부산 기장군에서 친모가 지난 2015년 영아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사건으로 시신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출생 등록하지 않은 아동 확인부터 위기 임산부 지원 방안까지 본부처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과제 발굴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민간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출생 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한 정책 체계가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고 민간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범부처 민관협동기구를 통해서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1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공군조종사 고 박인철 소령이 인공지능 기술로 어머니와 재회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리워하던 아들을 앞에 둔 어머니는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7월 서해안 상공에서 KF-16 요격 훈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인철 소령. 국방홍보원 국방TV는 인공지능 AI 딥페이크 기술로 복원한 박소령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박소령은 환한 미소와 함께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네고 엄마, 인철이야. 보고 싶었어요, 엄마. 16년 만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다시 만난 중년 여성은 이내 눈시울을 붉힙니다. 울지 마세요, 엄마.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이제 엄마가 저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소령은 자신의 우상인 아버지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84년 팀 스피리트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해 F-4E 팬텀 전투기를 비행하다 순직한 고 박명렬 소령입니다. 아버지랑 그동안 못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는 아버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랑 연지 걱정 많이 해요. 짧은 만남의 시간은 흘러가고 그간 남은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준 공군사관학교 동기 이두원, 김상훈 중령에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들 너무 보고 싶다.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부 전해주고 오늘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진짜 너무 반가웠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어머니 잘 부탁할게. 이번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해 순직 장병의 모습을 복원한 첫 사례로 박소령이 생전에 남긴 음성과 사진, 동영상이 토대가 됐습니다. 국방부는 호국 영웅의 숭고한 희생에 예우를 표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장마가 물러나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는 5도나 높겠고요. 대구는 무려 35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8도, 대전은 21.3도, 대구는 21도, 울산은 2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전남 동부, 동쪽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청주와 안동은 33도, 강릉은 34도, 대구는 35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중북부 지방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지만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충청 이남 지방에는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